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친명 인사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자객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일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기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우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는데요. 현장 발언 모습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승산이 있는 카드입니까? 가장 이제 그래도 저는 자객으로서는요. 가장 이제 능력 있는 분을 택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딱 선명하게 대비가 돼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그 개딸 전체주의 상징입니다. 이분이 친 이재명계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권, 특권 정치. 이분이 건국대에서 4학년 때 그 미국 대사관에 사제폭탄 4개 물 다 불발됐어요. 그 운동권으로 이제 2년 구속됐다가 3년 군대 안 가고 지금까지 계속 그걸 386, 486 기득권을 다섯 영수절기에 울거먹고 있는 이런 데 그 특권 정치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개인 사당화의 상징, 이런 데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요. 물론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참여연대에서 경제 정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다가 그다음에 조국 사태 때 그 민낯을 보고 조국 흑서 책을 쓰고요. 상당히 그 우파 진영으로 넘어온 이런 데 깨끗한 항상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일해온 이런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생리를 잘 알아요. 따라서 이제 그 지피지기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적수를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좀 SNS에 이렇게 입장 같은 걸 잘 냈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마포 지역 정청래 의원 지역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 소각장 배치 문제, 상암동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여권에 대하여 현 그 오som 시장에 대한 반감도가 높고 또 안정적으로 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규정할 때 저도 보기 싫어요. 별로 좋은 양질의 정치인이 아닌데 그런데 지역 구민들이 보는 정청래 의원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성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강하게 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행 공천이라 그러더니 대놓고 시당 그 말하자면 전체 모임에서 이렇게 비공정, 불공정한 김경률을 이렇게 높여주는 경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계양을에서도 똑같았거든요. 계양을에 지난번에 붙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그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인데 40% 이상 득표했다면 이번에는 리턴 마치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 물론 뭐 당 전체로 보면 그분이 더 유효하지라 보지만 그래도 당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것인데 대놓고 누구를 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것처럼 일단은 뭐 전략 공천 아니고 절차는 밟는다라고는 하는데 어제 이제 그 자리에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있었고 자리를 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공정하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김성동 위원장은 이제 관악에 있을 때부터 저하고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예. 뭐 인간적으로는 이제 좀 상당히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아마 정청래 그게 그 마포에서 3번인가 제가 알기로 다 이제 패했던 거죠. 따라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정청래 의원에게 꺾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일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발표했는데 뭐 저도 절차는 이제 따를 걸로 봐요. 어차피 이제 평가를 해서 당협에서 이제 그 김성동 위원장이 이제 점수가 뭐 감점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가점이 될 거 아닙니까? 신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마 해도 뭐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공천에게 결론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가 참 이제 비정하긴 하지만 또 모든 과정 절차를 다 밟기도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총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 점도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인트 찍어서 수도권에 가는 것은 이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세요? 뭐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음을 내는 거죠. 전체를 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약한 고리를 찍어서 예. 그야말로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정청래 혹은 뭐 이재명 대표 이런 분이라면 실제로 이기고 지고는 둘째치고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않겠다, 과감히 도전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띄운다는 건 좋은 건데 이미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미 수도권 공천 룰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80대 20 일반 시민 여론조사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률, 김성동 붙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뭐 그것도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만 아까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전적 자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걸 유권자들도 알고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는 것조차도 대놓고 누구를 찍으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당원도 20%지만 당원들한테 누구를 찍으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을 상대 경쟁자 입장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여당의 가장 힘 있는 대표가 누굴 찍으라고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발표된 공천 룰을 두고도 또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다,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도 있는데 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공천 룰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이제 그 3선 이상 영남에 그 한 3-4분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예. 크게 불만 있는 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3선 이상 하면 이제 15% 감점이에요. 15%.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득표율의 15%니까 실제는 이제 한 5-6%밖에 안 될 겁니다. 5.5나. 따라서 이제 그 3선 이상 원래는 이제 컷오프 아예 물갈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제 기회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3선 정도 했으면 15% 정도 이 정도는 이게 감점을 해도 이길 정도로 지역구 관리가 탄탄했다면 그러면 이게 그분은 아주 이제 이기는 공천이 되는 거죠. 따라서는 물론 이제 3선이 사는데 지역구 관리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최대 감점 아예 뭐 35%가 최대 감점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려울 텐데 근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3선 이상 했는데 지역구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최대 감점이 돼버리면 그럼 물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크게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하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게 너무 뭐 이런 건 아니다. 저는 이 공천 방안은요 상당히 민주당 패널들도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해 보면 야 부럽다. 민주당에 이런 게 없어요. 민주당은 이제 그냥 하위 뭐 10% 20%에서 감점이 있잖아요. 이것만 이게 핵심에 있지 3선이든 4선이든 5선이든 이런 감점이 없죠. 민주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물갈이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질1번 공천이 내려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컷오프 비율이 원래 20%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게 좀 낮아진 게 컷오프 이후에 신당으로 가는 걸 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신당으로 이게 컷오프 됐다 해서 누가 저는 안 갈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당은요 예. 채찍하고 당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제 희생을 하고
다른 데 안 가면요. 예. 공기업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공기업도 이게 배정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에 또 달릴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여당은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게 여러 명이 나갈지 몰라도 여당 의원들은 이제 이거 탈락해도 아마 저는 남아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현실적으로 이게 당근과 채찍이 여당에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그런 이탈 때문이 아니고 아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물갈이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안 될 거로 생각하고 불출마 쓰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제 물갈이 폭은 아직은 시뮬레이션에도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 지금까지 나온 소위 한동훈식 이 공천 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뭐 대체로 수정욱 변호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민주당보다 공천 룰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현역에 대한 감점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다선 의원에 대한 민주당이 그게 부재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더 뼈아프게 얘기하면 뭐 메시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냐 안 친하가 공천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현역에 대한 공천은 아마 컷오프는 2월 중순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반발에 대한 최소화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 내에서의 이제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보는 이유는 수도권은 80대 20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대체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다 신인들이 갈 수 있는데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런 룰이 아니고 거의 50대 50에 했다는 것은 중진 의원들도 희망 고문시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결국 득표율 순위로 15%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뭐 그렇게 자신 있고 잘 관리되어 있는 분들은 뽑아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선 의원들조차도 크게 뭐 속으로야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드러내놓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공천 룰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도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을 연결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발언도 듣고 왔는데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이태원 특별법이나 아니면 특검법과 관련해서 거부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꼽아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특검법이나 특별법 이런 데 논의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또 최근에 그 정치개혁 아젠다를 많이 제시했죠. 예. 지금 이제 오늘 오후까지 놓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예. 그다음에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공천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금고 이상 받았을 때는 세비를 또 반납하겠다. 그다음에 의원 정수를 250으로 줄이겠다. 오늘은 이제 그 출판 기념회 빙자에서 정치자금 받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데 그 날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데 특권 포기나 개혁을 다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종합적으로 좀 논의해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지 이런 걸 이렇게 논의하는 이런 의총이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정치 개혁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룰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뭐 그걸 정치 개혁을 하고 보지 않고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실수다. 예컨대 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옛날에 안철수 의원도 2010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 합니까? 물론 뭐 정승호 의원에 대한 정승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의원 정수를 오히려 넓히려고 했을 때 넓힐 필요가 없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어떤 내공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전략에만 몰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그것은 정치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중립자들이 봤을 때 매우 대중추수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거의 미천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일부 뭐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런 발언을 비슷하게 취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 하긴 했는데 뭐 이제 본인들은 이제 본선에서 또 험지에서 뛰다 보면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는 제가 보기에 그냥 일개 개인의 의견에서는 불과하다 봐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나 당의 일반적인 기류는 이 특검법은 이제 그냥 악법이 아니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왜? 우리 법 중에 제가 변호사잖아요. 법 중에 가장 잘못된 법이 정치권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 만들 때 자기를 방탄하기 위한 법. 이게 아주 잘못된 법이에요. 그다음에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법. 이것도 잘못된 법이에요. 지금 50억 특검은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악법입니다. 50억 특검. 그다음에 도이치 특검법 있잖아요. 소위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이제 상대를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게 악법입니다. 이런 이제 두 악법. 이거는 당연히 헌법이 대통령한테 고유하게 권한을 부여했죠. 국회에서 악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뭐 부인이든 아들이든 장모든 뭐 누구든 잘못된 법은 이게 거부권을 해라.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해가 국민이 진짜 원한다. 이럴 때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국회는 아직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뭐 이탈자 노리고 어떻게 반란표 뭐 노리는지 모르는데 저는 빨리 이게 표결하세요.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세요. 지금 이게 왜 또 꼼수로 저는 자꾸 보류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습 사건 15일 만에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일성을 두고 또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까지 함께 보시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귀 첫날이었는데 상당히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병원 나오실 때는요. 예. 우리 극단적인 정오 정치에 좀 청산해가지고 예. 상생으로 가자, 뭐 살리는 정치. 전쟁 같은 정치. 예, 중시가자 정직하자. 했잖아. 예. 근데 그 발언하고요. 이 발언이 일맥상통합니까? 논리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때하고 이게 이번에는 정오 발언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자기를 정권이 처음에는 그 사법, 법으로 죽여보고 그다음에 그 언론이나 동원해서 펜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칼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전쟁 같은 그 정치를 종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게 전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는 한 사람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고.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 이제 범죄자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죽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낙연 측에서 그때 그 제일 먼저 대정동을 제기했고 문재인 검찰 때부터 수사했던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법으로 죽이려고 이게 탄압한 게 아니란 말이죠. 펜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언론이 펜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 방송에서 혀로 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은 있어도 제가 뭐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칼입니다. 이분은 아마 이제 그 신원은 공개는 안 된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어제 서영교 의원이 공개를 했죠.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보수 정당의 당직인지 모르지만, 근데 최근에는 본인이 변명문 이래가지고 이게 동기를 다 쓴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대선 안 된다, 방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시킨 겁니까? 국민의힘이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갑자기 왜 윤석열 정부 심판하면서 칼로 내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망상 중에 망상이다 이래 봅니다. 예, 발언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권익위까지 나와가지고 헬기 전원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직권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칼로 찌른 사람에 대한 배후에 대해서
매우 축소적으로 뭐 수구적으로 경찰이 반응한 것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그분은 뭐 그러니까 칼로 찌르려고 했던 분은 말하자면 누구의 어떤 배우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경찰과 권익위의 행동이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에게는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배우론이나 또 조작론을 우리가 민주당이 포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고 나왔으면 훨씬 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한 단계 좀 큰 지도자. 과거에 이제 우리 여당 패널로 나오신 의원님께서 진수희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06년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려지기는 물론 뭐 대전은요 했지만 실제로 보면 비상총회에서 전으로 보면 오버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격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천 받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오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여질 수 있다. 잘못하면 이제 지나치게 이재명을 위한 정당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런 테러를 만들어가는 것이 특히 이재명 대표 입에서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나는 다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 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민주당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민주당은 뭐 외신에서 이미 보도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뭐 윤 대통령의 뭐 추종자 같다 이런 그런 얘기를 그런 내놨는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서영교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주당도 여당이었던 적이 있고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말하자면 경찰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물론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축소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의 정당법이라든지 법적인 적용을 보고 그런 처신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제가 좀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런 어떤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판에 가면 공개가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와서 그런 외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뭐 검수완박이라 해서 검찰을 다 부정하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래놓고 모든 권한을 경찰에 놓고 지금은 이제 경찰을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뭐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비공개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최고위가 어쨌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아마 이제 공당으로서 저는 국가기관이요 비공개는 이제 결정한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주 이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그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초상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다만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본인이 항상 이 명예나 이런 거는 이제 당사자가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 습격한 범인이 문제 제기 안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문제 제기한다면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함부로 이게 국가기관이 결정한 걸 개인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다 그걸 가리고 있잖아요. 서영교회이 공개한 것도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좀 발언 중에 비명계 탈당과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래대연합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전화 한 통 없었다 이제 이렇게 또 바로 반응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죠. 뭐 이현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 탈당한 분들은 또 과거에 이제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나를 잡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 만났을 때 당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런 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포지션 자체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탈당하신 분들이 봤을 때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개파반 뭐 배치를 할 건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어렵다고 보고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세력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바뀔까요? 어떤 뭐 지금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통합이나 단합이 유지하려면요. 예. 저는 유일하게 그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그 영어로 좀 논평이 죄송한데 예. 우리 옛날에 이제 그 CVID 북핵을 폐기할 때요. 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 이게 노죠. 예. 여기에다가 단 하나를 더 붙이냅니다. CVID에다가 앞에 I를 붙이면 돼요. immediately 즉시 이재명 대표는 즉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다시 대표 복귀 못하게 물러나야 된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내가 다 하고 나중에 선거 전에 내 꼼수로 이선 후퇴해서 얼굴마담 세우겠다. 이래서는 통합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공천에서 손을 떼야 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는 즉시 물러나고 완전하게 물러나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물러났다는 게. 또 대리 내세우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도 복귀 못하게 완전히 근데 그것도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분열 이게 원인이에요. 이거 외에는 저 막을 지금의 길이 상황을 없다고. 계기로. 지금 상황. 지금 이게 민주당의 대분열 폭발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하고 세 분이 나온 거는 시작이 불가하다. 지금요. 제가 말하는 게 그 ICVID 예. 이거 안 하면요. 민주당 이게 완전히 두 조각 대분열 납니다. 대분열. 이걸 이재명 대표는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열의 시작이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비명계 탈당 이후에 이게 그럼 좀 연쇄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들이 좀 형성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갈등선이 친명계와 비명이 아니고 예. 친문계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을 두고 예. 고민정 의원이 잔류한 사람에 대한 잘했다, 잔류 잘했다, 같이 통합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왜 남았어?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노영민, 임종석에 대하여 출마에 대하여 뜬금없다. 이렇게 친명계 어떤 원외 인사들이 그런 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오히려 뭐 원칙과 상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려할 정도의 친문, 친노, 또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 공천, 자객 공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보이지 않게 뭐 양기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속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선 후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하나 살레미 전술로 저런 부분에서 마른 시스템 공천이라 하지만 이미 자격 심사 검증에서 뭐 탈락시키거나 혹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불출마를 요구하나 하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이미 실제적으로 공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서 걸러낼 수 있다라면 상당히 후폭풍이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데 대한 뭐 이선 후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좀 제3지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출마를 독려했다고 해야 할까요? 좀 선봉장에 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고려할 수 있죠. 뭐 본인의 의지만 전체적으로 팀이 융화해 가는데 그 소 텐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장으로서 이낙연 전 총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면에서 예컨대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뭐 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에서 뭐 출마를 해서 민주당을 더 격렬하게 어떤 말하자면 분열할 수 있는 지평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이 자리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호남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열음을 내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뭐 지금 지역구 아닌 비례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2월 설 전후까지의 움직임은 미리 사전에 예정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 결합이 생겨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관련해서 뭐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마 제안은 좀 좋은 제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요 지역구 나가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괜히 지역구 나갔다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그 상처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번에 대선에 직행하자. 어차피 이게 꿈은 대통령이니까 대선 직행하자. 나가도 이게 쉽지 않다 지역구. 그런데 이게 이낙연 대표가 비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출마 사심이 없다고 포장은 했죠. 원래 정치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지역구에서 사심이 없다. 그래서 불출마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비겁하게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실제요. 지역에서 이게 죽도록 열심히 뛰지 않으면 비례도 이게 안 됩니다. 지역의 후보를 다 공천해서 열심히 뛰어야 비례에게 정당 표도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거는 마치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하고는 틀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는 희생입니다. 내가 이제 과실을 누리지 않겠다. 당 이기도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사심이 없고 이거는 질 것 같으니까 지역구 놔두기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대선 직행하겠다 이런 의도기 때문에 이걸 간파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출마시오 이렇게 권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민 의원도 좋은 생각이다. 호남에서 이게 뛰어야지 당선되든 안 되든 득표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지금 현재 그 주고받는 대학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준석은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럼 이게 지역구 뛰어야지. 대구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절대 이게 비례로 숨거나 본인도 불출마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게 대선 지켜하려고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이게 비례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대구로 오라 이거예요. 대구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구 와서 이게 한번 겪어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한 4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3번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3선 이번에 한번 놓으면 마이너스 4선 그러면 이게 그냥 정치판에 영구 미화됩니다. 마이너스 4선이면 따라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도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은 한 걸까요? 이 제안을 왜 한 걸까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계속 이걸 요구해야만 예. 실제 이제 받으면 노니까 좋은 거고요. 안 넣어도 이게 그 이낙연 이제 비겁한 사람으로 여론몰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둘은 이제 통합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뭐 통합을 해도 이제 그 주도권 싸움이 계속 물밑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건지 네. 계속 공격하고요. 원래 이제 이런 삼지대에 있는 당끼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원래 싸움은요 불교하고 기독교 안 싸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총파끼리 싸우는 게 삼지대의 싸움이 더 치열할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제안 그렇게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는 희생이고 또 이낙연 전 총리의 불출마는 사심이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전체적으로 자장이 될 거 만약 출마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그립감이 세 보이니까 일단 좀 마음을 비웠다. 전체를 다 모이는데 나도 일조하고 싶다. 그런 의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이낙연 대표도 왜 뭐 지역에 나가서 다 떨어지기만 하겠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 대선을 가려 그러면 지금 원희룡 장관처럼 지는 싸움도 해야 돼요. 나는 원희룡 장관이 좀 좋은 것은 질 수 있지만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과감히 지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선택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겨야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길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 번쯤 이낙연 전 총리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예,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